25일 날 모의고사 봅니까? 네. 네. 거의 망할 거예요. 그 모의고사 보면 뭐 한 20점, 30점 많이 나오니까 내가 얘기 왜 하느냐? 낙심하지 말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점수를 많이 받으면 이상하잖아. 지금 점수를 많이 받는 게 이상한 거지. 그래도 이제 모의고사를 한번 보실 필요는 있어요. 모의고사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좀 부족하고,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아,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어요. 중요한 건 포기할까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월요일 날 수업 안 오는 경우가 많아. 그러지 말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게 당연한데 점수를 너무 높게 기대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모의고사가 4월 25일 날 보니까 자, 오늘이 6일입니까? 7일? 네. 6일이에요? 그럼 19일 남았잖아요. 19일 동안 1차 과목만이라도 한번 좀 준비를 해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보지 말고 그날 내가 시험이라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한번 봐보세요. 네. 준비를 해가지고. 무슨 말 알겠습니까? 항상 모의고사 볼 때마다 5월달에도 보겠죠. 그 모의고사 볼 때마다 실제 시험이라는 느낌으로 시험 준비를 철저히 하고 와서 보시라고요. 그냥 펜만 하나 딸랑딸랑 들고 와서 보는 게 아니고. 무슨 말 알겠습니까? 항상 마음은 그렇게 잡아라. 마음가짐은. 하지만 결과는 겸하게 받아들이고. 아시겠어요? 결과는 겸하게 받아들이되 그 시험을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과정은 성실하게 준비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도 잘 나옵니다. 사실은 결과도 잘 나옵니다. 결과를 이제 우리가 5월달, 5월달 모의고사부터는 너무 겸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 그때부터는 점수가 안 나오면 그때는 상처를 받으면서 조심을 해. 준비를 해야 돼. 아시겠어요? 5월달 됐는데도 뭐 점수 안 나와도 뭐 그렇지 뭐 6월달에도 그렇지 뭐 이렇게 자꾸 습관화돼 버리면 시험 치는 그날까지 점수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번 4월 모의고사는 첫 번째 모의고사니까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낙심을 하지 말고 그 대신 준비는 좀 하고 중요한 것만이라도 몇 번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월달 시험은 좀 나름대로 이제 뭐 좀 1차 과목은 점수가 나와야 돼요. 그 이제 놀 시간이 없어. 뭐 좀 벚꽃도 요즘 보러 갈 수도 없고 요즘은. 네, 이제는 뭐 외출 자체를 많이 못 하시니까. 그래도 갈 사람들은 다 가더라고요. 할 사람들은 다 해. 보면은 뭐 경기가 나쁘다고 그래도 외국인 갈 사람들은 다 가고요. 뭐 식당 보면 또 복잡한데도 복잡하더라고요. 네. 뭐 어찌됐든 모의고사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그 갓난아기들이 처음부터 뛰어다닐 수 없잖아요. 그죠? 자빠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지. 그런 막. 근데 애기들이 걷다가 자빠진다고 그래. 나 이제 안 걸을래.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결국은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수준에 가기까지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근데 그 과정을 내가 못 견디겠다. 그러면은 못 이루는 거지 뭐 한마디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조금 더 내가 잘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됩니다. 네, 그러시면 됩니다. 자, 토지 단일세론 할 건데요. 그거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제가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조세의 증가였죠. 그리고 공급이 줄어든다. 이 공급 감소를 자원 배분의 왜곡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세금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이 두 개가. 그래서 세금을 없애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에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래서 이게 세금의 부작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에요.
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에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조세의 증가가 아까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조세의 증가가 안 일어났거든요. 아,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해도 조세의 증가가 일어나지 않는구나. 세금의 첫 번째 부작용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죠. 안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조세의 두 번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자원 배분 왜곡인데, 아까 우리 앞에서 보셨듯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자원 배분의 왜곡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났거든요.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조세의 증가도 안 일어나고 자원 배분의 왜곡도 안 일어난다, 그죠? 그럼 이 경우에는 조세의 부작용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지. 그러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재화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 나오면 토지밖에 없어요. 토지라니까. 그럼 토지세는 지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거든요. 지주는 공급자란 말이야. 땅 주인 소유자. 그러면 지주에게 부과하는 토지세는 조세의 증가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자원 배분 왜곡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 그럼 토지세는 아무런 문제가 없네? 맞아요? 그럼 토지세만 남겨놔라. 토지세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럼 토지세만 남겨놓고 나머지 세금은 다 없애. 그게 토지 단일세론이에요. 됐어요? 자, 봅시다, 이제. 263.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론. 토지 단일세론 뜻이 뭔데요? 토지세만 남겨놓고 나머지 세금은 다 없애라. 이게 토지 단일세론이야. 토지세만 남겨놓고 나머지 세금은 다 철폐하자. 그게 3번에 보세요. 3번에 파란색으로 적혀있네요. 토지 단일세 이외의 다른 조세는 철폐하자. 그러면 나머지 세금을 다 철폐해버리면, 자, 우리가 세금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정부의 재원을 충당해 주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국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국가의 가장 큰 수익원이 뭐예요? 세금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토지세 빼고는 전부 다 없애, 그렇게 얘기하면 반대하는 학자들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야, 그럼 국가는 무슨 돈으로 살림하냐? 이런 얘기 할까 안 할까? 그럼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 또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야, 토지세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까 안 할까? 그렇게 얘기해야지 주장에 힘이 실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보세요. 2번에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 수입을 100% 징세한다면 토지세 수입만으로도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당연한 얘기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다른 걸 없애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왜 이 사람은 토지세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없애자고 그러느냐?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세의 증가와 자원 배분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그 내용이 5번, 6번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볼게요. 5번 볼게요. 이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 그는 토지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므로 토지 가치에 대한 과세는 토지 공급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보아 토지 단일세 부담은 공급자인 지주에게만 귀착되고, 보이세요? 줄 칠게요. 토지 단일세의 부담은 공급자인 지주에게만 귀착되고, 이 말은 조세의 증가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수요자인 임차인에게는 전혀 증가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그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고민 6번 보세요. 토지의 수급량은 종전과 동일하므로, 왜 종전과 동일해? 수급량이 완전 비탄력이니까 자원 배분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는다. 맞아요? 네. 그래서 토지세는 괜찮다. 얘만 남겨놓고 나머지 세금은 다 없애자.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토지 단일세론이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네. 오케이. 그럼 토지세 이제 문제는 어지간 다 했고요. 넘겨볼게요. 265페이지에 3번 문제 있죠?
3번 문제 별표합니다. 별표 2개 합니다. 이 문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까다로울 수 있어요. 자, 볼게요. 틀린 거 찾기인데요.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면, 수요 곡선이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세금 부담은 그러면 수요자가 더 적게 하고 공급자가 세금 부담을 더 많이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거래세 인상 세금 문제니까. 그래서 수요자에 비해 공급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맞나요? 네. 맞죠? 이번에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래요. 그럼 공급자 부담이 수요자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이 더 탄력적이니까 공급자는 부담이 적고 수요자가 부담이 더 크다는 얘기죠. 공급자에 비해 수요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맞아요? 네. 자, 거기 3번, 4번, 5번은 별표하세요. 3개 다. 네. 요 세 지문을 잘 봐놔야 돼요. 자, 지금 주택 구입에 대한 거래세를 인상했다. 거래세의 대표적인 게 양도세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집을 거래하면 양도세를 내죠. 대표적인 거래세 중에 하나가 취득세도 있겠지만 양도세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양도세가 인상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하므로, 여기까지 어때요? 자, 공급자 양도세를 부과했단 말입니다. 양도세를 부과하면 공급이 줄어들죠. 공급이 줄어들고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1억 하던 아파트가 1억 한 5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래서 소비자는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걸 우리가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된다? 잉여라는 건 남는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줄어들어요. 이게 아까 그림으로 보면, 아까 그림을 제가 설명을 하다가 말하는 이유가 이제 곧 요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금을 부과하잖아. 소비자 잉여는 줄어. 소비자 좋을 거 없어. 소비자 좋을 거 없어. 좋을 거 있겠어요, 세금 부과하면. 여러분, 세금 부과하면 좋아요? 나한테 부과해도 안 좋고요. 공급자에게 부과해도 나한테 좋을 거 없어요. 만약에 국밥집 사장님한테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잖아. 나한테 좋을 일 하나도 없다. 그 사람 돈 많이 번다 하던데 세금 부과해서 이거 꽃이다. 이게 아니라니까. 국밥 가격이 올라가. 좋을 게 없어.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된다? 줄어요. 자, 공급자도 마찬가지야. 공급자도 당연히 자기한테 세금이 부과되니까 좋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공급자 잉여도 줄어요.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 잉여도 줄고 공급자 잉여도 줍니다. 일단 딱 결론이야. 그럼 좋은 애들은 누굴까? 국가야. 국가는 세금을 걷어가. 맞아요? 네. 그러면 소비자 잉여도 줄어들고 공급자 잉여도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국가는 수입이 는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경제 주체라는 거는 공적 주체 정부가 있고 사적 주체인 시장이 있잖아요.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로 이루어져 있거든. 근데 수요자와 공급자는 좋다 안 좋다?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줄어. 손실이 발생해. 근데 정부는 수입이 들어와. 맞아요? 그럼 이 둘을 합치면 돈은 딱 왔다 갔다 해요. 만약에 정부가 세금을 1,000원 부과하면 그 세금 1,000원이 수요자와 공급자가 나눠서 아까 부담했잖아요. 금전적으로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순손실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정부는 1,000원의 돈이 들어오고 수요자와 공급자는 그 1,000원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니까 사회 전체적으로는 쌤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다. 자원 배분의 왜곡 때문에. 자,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이 준다 그랬죠. 자원 배분의 왜곡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세금이 1,000원 똑같지만 자원 배분의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순손실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론,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경제 순손실이 발생해. 이게 대전제야. 딱 이렇게 기억해놔야 돼요.
사회 전체적으로는 경제 순손실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제 단서가 들어온단 말이야. 완전 비탄력적일 때. 자, 이 완전 비탄력적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늘 양불변이거든요. 양불변이에요. 양불변이라는 거는 자원 배분의 왜곡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안 일어난다는 겁니까?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경제적 순손실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납니다. 그럼 저는 질문이 오겠죠. 수요든 공급이든 관계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든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든 완전 비탄력이라는 말이 나오면 수요든 공급이든 관계없어요. 수요든 공급이든 관계없이 완전 비탄력이라는 말이 나오면 사회 전체적인 순손실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세금을 부과해도. 그럼 5번 질문 볼게요. 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의 기속이 되죠? 이제 꼬시는 거야. 수험생도 살 꼬시는 거야.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OX. X 발생해. 발생해. 그런데 막 이 지문을 변형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또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인 이런 말이 앞에 붙어 있잖아. 그리고 나서 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의 기속됨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는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그렇지. 그 얘기예요. 알아두세요. 그거 참고로 아시면 되겠고요. 자, 4번 문제는 작년 문제입니다. 자, 우리 세금은요. 취득, 보유, 처분이라는 우리 부동산은 투자론에서 좀 다르겠지만 취득, 보유, 처분이라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치잖아요. 취득 단계에서 내는 대표적인 세금이 뭡니까? 취득세예요. 취득세 또는 인지세도 있지만 취득세 또는 인지세. 보유 단계에서 내는 대표적인 세금이 뭐예요?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이 재산세는 지방세예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이란 말이에요. 처분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이 뭐예요? 양도세죠. 양도세. 네, 그걸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유 단계에서 국세에 해당하는 기억이 뭡니까?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지방세에 해당하는 게 뭐죠? 재산세죠. 그리고 처분 단계에서는요? 근데 우리 상속세는 우리 어차피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뭐 가르쳐 줬고요. 우리가 상속도 취득으로 보죠, 민법에서. 네, 그러니까 그것도 상속세 내죠. 그런 거는 뭐 비워놓지는 않았잖아요. 충분히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고요. 네. 자, 그래서 조세 정책까지 봤어요. 그래서 정책론 다 했다. 정책론 다 했고 쭉 넘깁니다. 이제 투자론입니다. 투자론. 자, 먼저 우리 교재 보시면요. 투자의 개념이라고 나오네요. 동그라미 1번 제가 참고로 읽어볼게요. 투자란 현재의 지출과 미래의 수익을 교환하는 행위다. 즉 현재의 확실한, 현재는 확실해요. 현재는 확실하죠. 확실한 지출을 희생하여 미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확실하죠. 미래는 불확실해요.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목적으로 우리가 자본을 투입하는 행위를 투자라 그럽니다.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투자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는 하지만 현재는 확실, 미래는 불확실. 이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자, 2번 별표할게요. 투자는요, 취득, 운영, 처분의 세 가지 단계를 거쳐요. 운영을 보유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취득, 운영, 처분. 자, 그 다음 운영 과정에서의 소득을 뭐라고 돼 있어요?
소득이득이라 돼 있지? 줄칩니다. 전에 제가 필기는 다 했지만 투자는 취득, 운영, 처분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근데 투기는 취득, 운영이 없죠? 바로 처분이다 이 말이에요. 일단 요거부터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우리가 소득, 이득, 처분 단계에서 발생한 수익을 자본, 이득. 우리가 나중에 이제 현금 흐름 공부하겠지만 이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뭐라 불러요? 영업 현금 흐름 또는 영업 수지. 처분 단계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뭐라 부릅니까? 네, 다 잊어먹었죠. 지분 복귀액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득과 영업수지는 비슷한 개념이야. 이거는 현금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금 흐름. 그러면 현금 흐름은 운영 단계에서의 현금 흐름과 처분 단계에서의 현금 흐름 있죠? 운영 보유 단계에서 현금 흐름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영업수지 또는 영업 현금 흐름. 처분 단계에서 현금 흐름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지분 복귀액이라 불러요.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뀌면.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런 것들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 소득이득과 영업수직은 부동산을 투자하는 기간 동안 한 번 발생합니까? 여러 번 발생합니까? 여러 해 발생하죠. 여러 해. 그죠? 여러 해 발생해요. 하지만 이 자본이득과 지분복귀액은 처분할 때 일어나니까 여러 해 발생합니까? 일회성입니까? 네, 1회 발생합니다. 한 번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딱 정리해놔야 돼. 이거부터. 자, 그런데 투기는 취득과 처분이 있으니까 소득이득이니 영업수지니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자본이득, 지분복귀액만 일어난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하죠. 또는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만약에 투기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야. 투기는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한다.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운영 보유를 통한 이익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됐죠? 그게 2번과 3번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 박스에 보시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혀 있네요. 그런 말들 나와 있죠?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투자와 투기는 구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투기하는 사람 보고 당신 투기하죠? 그러면 얘 투기합니다. 그럽니까? 안 하거든요. 투자와 투기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투자와 투기는 구별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표가 나지만 실질적으로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단기라는 개념 볼 때 1년 안에 그냥 팔아버리잖아? 그러면 그런 경우는 좀 투기로 봐요. 그래서 세금 같은 경우에 양도세라든지 1년 미만에 양도를 하잖아요? 그럼 양도세율 자체가 높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투기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래로 보지 않고. 투자와 투기를 구별하는 건 쉽지 않다. 자, 그 다음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입니다. 장단점. 자, 먼저 장점 볼게요. 지렛대 효과가 있고요. 지렛대 효과는 좀 뒤에 나오죠. 지렛대 효과. 그 다음 절세 효과입니다.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부동산에 투자하면. 주식계요. 감가상각비, 이자 지급. 우리가 부동산이 아닌 동산에 투자했을 때는 감가상각비라는 게 잘 발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식에, 우리 대표적인 투자가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주식에 투자했을 때는 감가상각비라는 것 자체가 없고, 그리고 세금을 절약할 수도 없죠. 하지만 부동산에 투자를 했을 때는 그 감가상각비만큼을 세금 낼 때 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자도 마찬가지, 이자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임대주택을 샀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은행이 내는 이자를 세금으로 뺄 수 있어요. 절세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 살 때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그 은행 대출 받은 거를 절세 효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물론 우리가 또 대출 종류에 따라서는 나중에 좀 공제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아시겠죠? 어찌됐든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면 절세 효과가 있다. 감가상각비와 뭐요? 네네, 이자 지급분에 대해서 절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3번 보겠습니다. 구매력 보호입니다. 구매력 보호. 이걸 인플레이션 해지라고도 그래요. 자, 우리가 물가가 상승하잖아요.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가 어떻게 돼요? 하락하죠.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실물 투자에 해당한다. 근데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해.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또는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부동산은 실물 자산에 해당하니까 물가가 상승할 때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이거를 구매력 보호, 인플레이션 해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뭐 5번, 6번, 7번은 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충학생에 보니까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나중에 읽어보시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는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 화폐 같은 것보다는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게 더 좋다. 오케이? 그러면 물가가 오를 때는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불리하다는 얘기죠. 맞아요?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불리하고 실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거 바꿔 얘기하면 돈 받을 게 있는 사람 별로 좋을 게 없어요. 채권자 불리해요. 채무자 유리해요. 아시겠어요? 물가가 오르면 돈 받을 게 있는 사람 별로 안 좋다고요. 자, 돈 1,000만 원 빌려줬어요. 5년 뒤에 1,0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5년 동안 물가 엄청나게 올라버렸어요. 1,000만 원 받으면 뭐합니까? 가치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해요. 돈 받을 거 이상 불리해요. 임대인 불리해요. 임대인 불리해요. 돈 줄 거 있는 사람이 유리해져요. 상대적으로 아시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채무자 유리, 임차인 유리.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임대인이 불리하니까 나중에 우리 위험의 전가 쪽에 가면 임대료 인상 계약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물가가 오른 만큼 임대료를 올리겠다 이런 계약을 해버리는 겁니다. 임대인이 불리하니까. 자, 그 다음 부동산 투자의 단점인데요. 네, 1번 별표입니다. 1번 낮은 황금성이에요. 낮은 황금성이 뭔지는 아시죠? 현금화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현금화하는데 쉽다 어렵다? 어렵다. 현금화하기가 어렵다. 낮은 황금성이에요. 줄 칠게요. 유동성 위험 똑같은 말입니다. 낮은 황금성이나 유동성 위험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옆에 적으세요. 고정성이라 그래요. 이런 거를. 황금성이 떨어지는 거를 고정성, 황금성이 좋아지는 거를 유동성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황금성은 유동성이 높다는 겁니까? 유동성이 낮다는 겁니까? 유동성이 낮다. 그 말은 고정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고정성. 고정성.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입니다. 중개수수료 부담 등 거래비용 부담이 어떻다? 크다. 자, 5번에 공적 규제가 많아요. 부동산 투자는 법적 제한이 많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참고로 보시는데 불가역성, 불가분성인데요. 불가역성이 비가역성이거든요. 한번 잘못 투자하면 원래대로 회복하기가 어렵다. 원래대로 되돌리기 어렵다. 비가역성. 불가분성은 쪼개기가 어렵다. 만약에 10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데 1층만 팔게 이게 잘 안 된다고요. 잘 안 되죠? 주식은 가능하잖아. 주식은 내가 10,000주를 갖고 있으면 1,000주만 팔고 100주만 팔고 이게 되지만 부동산은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분성.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렛대 효과입니다. 지렛대 효과.
자, 지레트 효과 하기 전에요. 수익률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수익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수익률은 내가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순수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얘기죠. 이게 수익률 아닙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00 하면 수익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 투자 금액이라는 거는 총 투자 금액도 있고 자기 자본도 투자 금액 일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총 투자액이라는 거는 내 돈도 있고 남의 돈도 있단 말이에요. 내 돈을 자기 자본, 남의 돈을 타인 자본, 부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익률의 종류가 몇 개 있는데 첫 번째 수익률이 총 수익률이에요. 총 수익률을 총 자본 수익률이라고도 그래요. 이 총 자본이라는 것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합쳤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총 수익률은 투자 금액이 이제 뭐라든 총 투자 금액이 되겠죠. 총 투자액이에요. 그럼 총 투자액에는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 다 포함된 개념이에요. 여기다가 순수익 곱하기 100 한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총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 자기 자본 수익률이 있어요. 이 자기 자본 수익률을 지분 수익률이라고도 그래요.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은 분모가 이제 자기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익에다가 이자 비용을 뺍니다. 이자 비용을 빼고 가치 상승분을 더해줘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한 게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이라고 불러. 이 식은 외워두셔야 돼요. 사실은 계산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이 식은 외워놔야 된다. 자, 세 번째 저당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저당 수익률은 이자율을 얘기합니다. 이자율. 타인 자본 수익률이라고도 그래요. 이게 수익률 종류고요. 자, 이제 지렛대 효과 할 건데, 자, 지렛대 효과에서는요, 전에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있어요. 갑과 을. 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총 투자액이 10억 원입니다. 10억 원. 총 투자액을 구입액이라고도 표현해요. 구입액 그러면 총 투자액이란 뜻이에요. 자, 이 건물에서 순영업 소득은 2억 원이 예상이 돼요. 2억 원이. 이 건물을 갑은 전액 자기 자본으로 구입했어요. 전액 자기 자본. 그럼 전액 자기 자본이라는 것은 부채를 이용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부채를 이용하지 않았다. 자, 이 경우에 총 수익률을 한번 구해 봅시다. 총 수익률 또는 총 자본 수익률. 자, 총 수익률은 총 투자액에 대한 순영업 소득이라고 순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순영업 소득이 순수익이거든. 총 투자액 얼마입니까? 10억 원. 순영업 소득 곱하기 100. 그럼 얼마죠? 20%인가요? 20%죠. 자,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자기 자본 수익률은 자기 자본분에 자기 자본이 얼마인데요? 전부 자기 돈이라고 그래. 전액 자기 자본이라고 그랬죠? 자, 순영업 소득 2억. 자, 이자를 빼는데 이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자가 없죠.
여기다 곱하기 100 하면 몇 프로입니까? 20%.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부채를 이용하지 않고 전액 자기 자본을 이용했더니 총 수익률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때요? 같죠? 차이가 안 납니다.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은 이 건물을 구입할 때 자기 자본은 4억을 투자하고 은행에서 타인 자본 부채를 6억을 빌렸어요. 자, 이자율은 10%다.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부채를 이용했습니까? 네, 이 사람은 부채를 이용했죠. 똑같은 건물을 사는데 이 사람은 부채를 이용 안 했고 이 사람은 부채를 이용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때 총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자, 총 투자액 얼마입니까? 10억에 순영업소득 2억 원 곱하기 100 하면 20%죠. 총 수익률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총 수익률은 변화가 없어요. 총 수익률은 변화가 없다. 그런데 자기 자본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자, 자기 자본이 얼마입니까? 4억이죠. 자, 순영업소득 2억에다가 이자 내야 되죠. 6억에 대한 10%니까 6천만 원을 이자로 내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곱하기 100 하면 1억 4천을 4억으로 나누면 35%가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부채를 이용 안 했을 때, 이건 부채 이용 안 했을 때죠. 부채 이용 안 했을 때예요. 부채를 이용 안 했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은 20%인데 부채를 이용하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돼? 변했습니까? 네. 변했죠. 이거를 우리가 지렛대 효과라 그럽니다. 자, 부채를 이용했더니 총 수익률은 변해요, 안 변해요? 총 수익률은 변하지 않는다. 총 수익률은 불변이야. 부채를 이용해도 총 수익률은 변하지 않아. 부채를 이용하면 뭐가 변한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부채를 이용했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지렛대 효과라고 불러요. 자, 우리 교재 볼게요. 지렛대 효과. 타인으로부터 빌린 차입금, 부채, 타인 자본을 지렛대로 삼아 줄칩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을 크게 하기, 진폭을 크게 하는 것을 우리가 지렛대 효과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할 게 지렛대 효과란 부채를 이용해서 총 수익률을 변화시키는 거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기 자본 수익률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됐어요? 넘길게요. 그럼 이제 보세요. 지렛대 효과란 부채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자본 수익률을 변화시키는 거야. 근데 부채를 이용했더니 자기 자본 수익률이 항상 커지는 것만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커졌죠? 부채를 이용했더니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질 수도 있지만 작아질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작아질 때도. 변화가 없을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를 이용했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지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정의 지렛대 효과라고 부르자. 부채를 이용했더니 오히려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오히려 줄어들더라. 이걸 뭐라고 부른다? 부의 지렛대 효과라 부르자. 부채를 이용했는데도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지 않더라. 이거를 뭐라고 부르자? 중립적 지렛대 효과라 부르자. 그 뜻부터 아셔야 돼요. 정의 지렛대 효과가 뭐라고요? 얘기해 보세요. 정의 지렛대 효과가 뭐라고? 부채를 이용했더니 부터 시작해야지. 뭐라고요? 부채를 이용했더니 그렇죠. 그게 정의 지렛대. 그러니까 정의 지렛대 효과는 부채를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계속 커져요. 이론적으로는 무한대까지도 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 그럼 부의 지렛대 효과는 뭔데요? 부채를 이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그렇지. 중립적 지렛대 효과는 뭐라고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지? 똑같다 좋아. 변하지 않는다. 뜻 아셨어요? 네. 자, 그럼 궁금증이 생긴다. 궁금증이. 그럼 어떨 때는 정이고, 어떨 때는 부고, 어떨 때는 중립이고, 어떨 때 그러면 정이 되고, 부가 되고, 중립이 되는지 안 궁금해요?
궁금하지, 궁금하지. 그럼 어떨 때는 돈을 빌리고, 어떨 때는 빌리면 안 되고, 어떨 때는 빌리든 말든지 차이가 없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정의 지렛대 효과 발생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교재부터 일단 봅니다. 지렛대 효과의 유형 282페이지. 자, 정의 지렛대 효과. 그 밑에 하살펴 보세요. 대부 비율이 커질수록, 대부 비율이 커질수록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돈을 많이 빌릴수록, 그렇지, 부채를 많이 이용할수록,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채를 많이 이용할수록 지분 수익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더 커진다. 이걸 뭐라 부른다? 정. 네, 쉬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네. 자, 부의 지렛대 효과는 뭡니까? 대부 비율이 커질수록, 부채를 많이 이용할수록 지분 수익률이 더 작아진다. 작아진다. 중립적 지렛대 효과, 대부 비율이 변해도 지분 수익률은 변하지 않는다. 의미를 아시겠죠? 자, 옆에 이제 정의 지렛대 효과 옆에다가 조건을 제가 적어 드릴 테니까 정의 지렛대 효과 발생 조건을 적으세요. 그 정의 지렛대 효과 옆에다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발생 조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정의 지렛대 효과는 총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이죠. 총 자본 수익률이 은행 이자율보다 크면 돼요. 그럼 총 수익률이 은행 이자를 충분히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돈 빌려라 이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야, 네가 은행 이자 감당할 능력이 되면 돈 빌려서 투자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질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부의 지렛대 효과는 총 자본 수익률, 총 수익률이 은행 이자율인 저당 수익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빌리면 빌릴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점점 줄어듭니다. 그럼 결국 망합니다. 파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립적 지렛대 효과는요? 같겠죠. 이 둘이 어떻게 된다? 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문제 한번 보세요. 아까 이 문제를 보니까 총 수익률이 얼마였습니까? 20%였잖아요. 총 수익률이 20%였죠? 근데 은행 저당 수익률 이자율이 몇 프로였어요? 이거 지워보네. 여기 있네. 그죠? 이자율 10%죠? 총 수익률은 20%인데 은행 이자는 몇 프로였습니까? 총 수익률이 더 크잖아요. 정의 지렛대 효과 발생 조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부채를 이용한 거예요. 유보를 빌렸단 말이야. 그랬더니 자기 자본 수익률이 작아졌어요? 커졌어요? 그 정의 지렛대 효과 아닙니까? 정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총 수익률이 은행 이자율보다 높으면 총 수익률이 은행 이자를 내고 남는 게 있다는 얘기니까 빌리면 빌릴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 왜? 은행에 돈을 빌리면 빌릴수록 자기 돈은 많이 들어가, 작게 들어가. 자기 돈은 작게 들어가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계속 커질 수가 있죠. 이걸 갭 투자라 그러잖아요. 일종의 갭 투자 아닙니까? 지렛대 효과. 시세 차익을 노리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택 물가 상승률이 집값이 오르잖아요. 집값 상승률이 은행 이자율보다 높잖아. 은행 이자는 한 3%, 4%인데 1년에 집값이 막 5%, 6%씩 뛴단 말이에요. 그때는 돈을 빌려서 집을 사면 정의 지렛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내용이잖아요. 근데 뭐 집값이 이제 은행 이자만큼 안 오르고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고 있더라. 그러면 이제 이게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이네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지렛대 효과의 특징입니다. 네. 1번 한번 볼게요. 대부 비율이 동일하다면 이자율이 낮을수록, 동일한 이자율이라면 대부 비율이 클수록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어떻게 이 말, 이거 물론 맞겠지 적어놨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자, 지렛대 효과를 생각할 때 정의냐, 부냐만 정의 지렛대 효과만을 지렛대 효과를 하면 안 됩니다. 지렛대 효과는 정의 지렛대 효과도 지렛대 효과고, 부의 지렛대 효과도 지렛대 효과예요. 그럼 지렛대 효과라는 결국 뭐냐면 내가 부채를 이용해가지고 그 대신 내 돈은 적게 들어가고
부채를 이용해 가지고 내 자기 자본 수익률을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 이게 지레트 효과예요. 지레트 효과는 한마디로 다른 거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보면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남북 관계, 뭐 미북 관계, 지레트 효과 이런 말 나오죠. 뉴스에 보면 그런 말 나와. 그 이 말도 야, 무슨 돈 빌렸나 무슨 지레트 효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거기서 말하는 뉴스에서 말하는 지레트 효과는 다른 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이익을 누릴 때를 지레트 효과라 그래요. 다른 거를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금융 투자론에서의 지레트 효과는 어떤 걸 이용하는 거다? 부채를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변화시켜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만약에 총 수익률이 은행 이자율보다 크다면 그때는 정의 지레트 효과로 결과가 나타나는 거고, 총 수익률이 은행 이자율보다 작으면 부의 지레트 효과로 결과가 나타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목적으로 해야 돼? 사실은 정해질 목적은 그거지만 지레트 효과라는 건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면 돈을 빌리면 빌릴수록 지레트 효과는 어떻게 돼요? 커져요. 그게 정의냐 분야의 문제일 뿐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 1번 질문에서 1번에서 중요한 말은 이거야. 줄 칠게요. 대부 비율이 클수록 레버리지 효과는 크게 나타납니다. 대부 비율이 크다는 건 돈을 빌린다는 얘기잖아요. 돈을 많이 빌리면 빌릴수록 레버리지 효과는 크게 나타나요. 정의냐 분야의 문제일 뿐이야. 자, 그러면 보세요. 이자율이 낮대요. 이자율이 낮으면 레버리지 효과도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정의 레버리지 효과 생각해 보자. 그럼 이자가 낮아.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 커질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앞에 말도 중요하지만 뒤에 말은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대부 비율이 클수록 레버리지 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그럼 대부 비율 대신에 부채 비율 적어도 됩니까? 네. 부채 비율이라 적어도 돼요. 결국 돈을 많이 빌린다는 얘기니까. 대부 비율하고 부채 비율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같다고 그러면 안 돼요. 대부 비율하고 부채 비율은 달라요. 근데 대부 비율이 커진다는 말이나 부채 비율이 커진다는 말이나 돈은 어쨌든 많이 빌린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하지만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다른 뜻입니다. 대부 비율은 총 투자액,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채고요. 부채 비율은 자본에 대한 부채죠. 달라요. 자, 2번 볼게요.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해. 그러면 나중에 이제 위험의 종류에 나오겠지만 금융 위험이 없어요. 금융 위험은 채무 불이행 위험을 얘기합니다. 우리 전에 위험의 종류에 나왔죠. 뒤에 이제 좀 달 거예요. 금융 위험 중에. 그래서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 금융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지레트 효과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 그래서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다. 이 말이 시험에 한 번씩 나오거든. 그 말은 부채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레트 효과 없어요. 그리고 금융 위험 없어요. 금융 위험이 뭐냐면 채무 불이행 위험이에요. 돈 못 갚을 위험.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인데요. 별표. 이건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4번하고 설명드릴게요. 4번 볼게요.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줄칩니다.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여기잖아, 요거. 아, 중립적 지레트 효과구나. 이 뜻이야. 그래서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이게 딱 시험에 지문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읽고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되고요. 아, 중립적 지레트 효과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돼. 그러면 자기 부채 비율의 변화는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못한다? 미치지 못한다.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문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런 지문도 나올 수 있잖아요. 총 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큰 경우, 그러면 무슨 효과야? 정의 지레트 효과죠. 그때는 부채 비율이 커지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진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조건을 알아야 된다고. 시험에서 정의 지레트 효과가 발생하면, 중립적 지레트 효과가 발생하면 이렇게 가르쳐주면 참 친절하지만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조건을 얘기해 놓고는 아, 이게 정인지 분지 중립인지를 판단하게끔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 3번인데요. 3번 질문이 전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그 당시 어렵게 느껴지죠.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경우에 부채 비율을 낮추어도
정의 레버리지 효과로 전환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없다 동그라미.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 이 사람이 10억짜리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대출 6억 받았어요. 6억. 근데 보니까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거야. 즉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오히려 어떻게 됐다?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이 경우에 부채 비율을 변화시킨다. 부채 비율을 낮추어도 돼 있지. 부채 비율을 낮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은행에 가서 돈을 좀 갚았다 이 말이에요. 6억 빌렸는데 한 2억 갚아버렸어. 그러면 자기 부채가 4억으로 줄었죠. 네. 그러면 이게 정의 지렛대 효과로 바뀌느냐 이 말이에요.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요. 왜? 정의 지렛대 효과가 되려면 저렇게 돼야만 바뀌는 거야. 총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클 때만 저게 바뀌는 거지. 총 수익률은 바뀌어 안 바뀌어? 총 수익률은 안 바뀌어요. 총 자본 수익률은 부채를 이용하든 안 하든 부채를 줄이든 늘리든 총 수익률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당 수익률이 변하지 않는 이상 부의 지렛대 효과가 정으로 바뀔 수는 없어요. 내가 10억짜리 집을 살 때 은행에 대출을 6억 받았어. 근데 내가 지금 부의 지렛대 효과야. 근데 내가 은행에 가서 2억을 갚아서 부채를 4억으로 줄여도 은행 이자율이 변하지 않은 이상은 부가 정으로 바뀔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럼 부가 정으로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 은행 이자율이 다운이 돼줘야 돼. 그 은행 이자율이 내려가지고 총 수익률이 은행 이자율보다 커질 때만 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부채 비율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부가 정으로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문이 그런 뜻이에요. 이 지문이 예전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처음 이런 게 나오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레버리지 효과를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 저 조건을 아시는 분들은 풀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응용이 잘 안 됩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사실은. 자, 그래서 3번 지문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위에 이제 수익률 보세요. 수익률. 아까 제가 적어 드렸는데 거기 지분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 중에 기억에 보면 지분 투자액분의 순영업 소득 빼기 이자 지급분 돼 있죠? 그 뒤에 가치 상승분도 적으세요. 가치 상승분 적고요. 그 밑에 지분 수익률의 두 번째 공식이 있어요. 그 두 번째 공식 총 자본 수익률 플러스 총 자본 수익률 빼기 저당 수익률. 저당 수익률이 이자율입니다. 가로 닫고 곱하기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부채 비율, 부채 비율. 그 식도 알아두세요. 이것도 나중에 외워두셔야 돼요.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세요 하는 계산 문제는 출제 빈도가 좀 높아요. 식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계산 문제 할 때는 한번 그때 가장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은 일단 기억을 해놔야 돼요. 자, 그래서 지렛대 효과까지 봤고요. 조금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